평생 가슴속에서 떠나보낼 순 없지만 그 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찾아오시면 왠지 부끄럽기만 했던 어머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 왠지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는 부끄러웠던 그녀. 깊은 밤 졸린 눈을 부비며 잊지 않고 챙겨 듣지만 왠지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는 힘든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옥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혼란에 빠진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거죠. 컨센서스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뭐 영어 같긴 한데 뭐야? 무슨 뜻이야? 여기 나와 있네요. 시장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된 주식 종목 또는 업종과 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매매 가격, 목표 가격과 매매 입장 등을 포함한 일련의 투자 정보다. 무슨 말인지 더 복잡한데? 시장에서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하는 보통의 투자 의견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이쪽은 재미 못 보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이 재밌을 건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갖게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나 예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혼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 일로. 그렇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이 혼란이 잦아들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컨센서스가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보자. 그 얘기죠. 네.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의 전염은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 그림이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혹시? 아까 앞에서 오르페우스 신화 얘기 드렸죠. 오르페우스가 결국은 그 자기의 아내를 지옥에서 끌고 나오려고 하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술로 이제 탕진을 하게 되죠. 인생을 날마다 이제 오르페우스가 그 하프를 멋들어지게 뜯는 아주 그 로맨티스트고 음악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로 날마다 이제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가 못 데려온 그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그러지 않아도 너무 더 멋있는 거야.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시장에서 순댓국 먹고 소주 병나발 불면서 이렇게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으면 그냥 경찰 바로 오죠. 사람들이 신고해서 동네 못 살아 통장님 밑에 다 모여가지고 저런 인간이 이사 와갖고 이 동네에. 하지만 아주 그 꽃미남 같고 테리우스 같은 그런 멋진 남자가 그냥 고독한 눈빛만 봐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그런 멋있는 남자가 그 똑같은 순댓국밥집에서 바로 내 옆 테이블에서 똑같은 소주 시켜 먹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어떻습니까? 동네 아줌마들 다 나와서 안 됐어 참 김씨가 아주 그냥 그 부인을 잊지 못하고 마음이 절절해. 저 어떻게 저거 내가 좀 집에 김치라도 좀 갖다 주고 이어편내야 이게 뭔 헛짓거리 하려고. 아무튼 그냥 모든 동정과 연민을 다 받으면서 오히려 그냥 또 가슴이 벌렁벌렁 뛰게 만든단 말이죠. 어머 저 오빠는 이렇게 우는 것도 멋있어. 그렇게 그러죠. 그러면서 술값도 안 받고 외상으로 그냥 다니고 그러죠. 저는 술값도 충분히 다 내고 소주 한 병 더 달라고 해도 안 판단 말이에요. 저 인간 오면 술 팔지 마. 저거 돈을 내겠다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 술도 안 먹어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이렇게 모든 여자들이 얘한테 구애를 하는데도 너무 슬퍼서 안 거들떠봐요. 나중에 이제 질투하고 막 분노를 불러가지고 여자들이 오르페우스를 죽입니다. 아유 무서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조롱했겠지만 야 너도 끝은 안 좋다. 그래도 한번 바꿔서 살아보면 좋을 텐데. 자 다음 얘기 갈게요. 쓸데없는 얘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의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제 실제적인 뱅크런은 줄어들고 있다. 이제 아셨죠? 단지 해당 은행의 주식과 채권이 떡나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행들의 부채 건전성이 다음 타자는 누구냐 자꾸만 악화될까 봐서 사람들이 금융주 섹터들은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번 주 저번 주에 금융주 섹터들, 은행 섹터들은 주가 하락이 어마무시하더라. 맞죠? 네. 그러면서 이게 저번 시간에 나온 겁니다. 예. 이러한 신용 위축이 금융권의 신용 위축이 향후에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어두운 예측이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이런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실제로 이 기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우려했던 거죠. 뭡니까 이 돈을 사회 경제가 잘 돌아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금융권 은행들이 그 돈을 대출이나 뭐 그런 걸로 다 쏴줘야 되죠. 대출이나 투자로 쏴줘야 되는데 지금 은행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야 큰일 나겠다. 모든 돈을 다 해가지고 지금 다 모아놓고 더 이제 저기 연준이나 이런 은행 기금에 가서 돈도 더 빌려갖고 쌓아놓자. 그리고 지금까지 해준 대출 중에 웬만한 건 다 회수해. 위험해. 그리고 봐가지고 어디서 대출 이제 해달라고 와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급해서 안 해주게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신용 위축을 불러오고 쓸데없이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오더라도 당장은 그렇게까지 안 와도 되는데 미리 땡겨서 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는 컨센서스의 변화가 지금 슬쩍 오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용 위축이 동시에 인플레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경기 침체가 이런 식으로 신용 위축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인플레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지만 그런 예감들도 갖고 있어요. 희망들도. 이거는 양날의 검이네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장 큰 희망은 뭡니까? 야, 연준이 더 이상 금리 못 올려. 지금 벌써 그동안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올린 것 때문에 QT 때문에 은행권들이 지금 사실은 속으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고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서 더 땡긴다고? 그럼 또 누구는 그러겠죠? 야 이번에 저기 돈 저기 돼줬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갖고 다 조사해서 긴급 대출 해주고 뭐 문제 안 생기도록 지금 다 해준다며.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이렇게 하고 믿고 금리는 계속 올려야지. 인플레 잡아야지. 제가 저번 시간에 얼핏 그것이 연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아니요 그래도 안 돼. 지금 연준은 긴축이 이제 더 이상 안 돼. 멈추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기 긴축한다 뭐 더 고금리로 올린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1월 말에 해갖고 주가가 더 계속 올랐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오르고 있잖아. 그럼 다시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들을 희망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는 앞으로 큰 신용위기가 온다.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거다. 아이고 하고 어디는 야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겠는데 더구나 또 이제 계속 고삐를 땡기게 되면은 세상이 무너지니까 연준도 이제 여기서 더 못 올릴 거고. 그럼 주가는 사실 취약은 벗어났네. 오르겠네. 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컨센서스의 변화가 지금 진행 중이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뱅크,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때문에 은행의 도미노 파산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문제 없다, 괜찮다 하는데도 실제 뱅크런은 안 일어나도 그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일단 팔자. 그러면 사실 금융 시스템은 많이 건전한데 우려가 과도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도 자꾸 왜 금융위기 얘기가 계속 쉬지 않고 나오느냐 일주일 내내.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미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대요. 어느 정도냐면 중소은행들이 만약에 앞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고금리 시대에 이런 일 안 생기게 신용위기에 우리 단단히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출 업무를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살아야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기준금리를 비록 베이비 스텝만 밟아도 실제 밑에 있는 중소은행들이 대출 업무를 줄이면서 돈이 안 퍼지게 되니까 마치 빅스텝을 밟는 것처럼 상황이 그런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굳이 페드가 이번에 0.5로 빅스텝을 안 하고 0.25 베이비 스텝만 해도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 중소은행들이 다 대출을 다 줄이고 자기들 살겠다고 긴축에 들어가면 마치 연준이 0.5 빅스텝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자체 긴축 효과가 날 정도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은행권의 신용 위축이 실제로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거죠.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처럼 이번에 문제가 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총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약 328조 원 미만인 즉 도트-프랭크법의 그런 규제를 안 받아서 지들 맘대로 코로나 시대 때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지금 고금리 시대에 코가 콱 깨버린 그런 문제가 있는 중소은행들이 미국 전체 상업 산업 대출의 약 반을 담당하고 있대요. 아이고 생각보다 많네요. 약 50%. 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만 담당하는 애들 말고 모든 애들이. 그 모든 애들이 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몇 군데가 문제가 됐다 나오니까 다른 중소은행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이 분위기가 그래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말 나오고 하니까 우리도 최대한 안심하고 있지 말고 자산 다 따져가지고 새로운 규제 방식에 맞춰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게 지금 다 체질 개선 지금부터 수술 들어가자. 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당장 뭐 수술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단 돈 안 빌려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60%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중소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80%. 부동산 대출 여기도 제법 많이 갖고 있네요. 소비자 대출의 45%.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만약에 큰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이런 공포가 전염이 돼서 이런 데에 은행권의 주식이 계속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금융은 괜찮다 해도 실물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당장 일이 빵빵 터질 거다. 그런 말도 사실은 과장은 아니에요.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러죠. 다만 이제 이것이 정말로 저번 8일, 9일날 일 터지고 예상했던 것처럼 당장 뭐 일주일 만에 뭐 다 무너질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되냐? 아니면 급한 불은 끄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슬슬 변하면서 또 다른 이벤트들이 이 위에 중첩되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서 뒤에 정말 큰일이 터지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뚜껑을 열어보자 이거예요. 기다렸다가. 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이 커지게 되면 대출을 은행권에서 잘 안 해줘갖고 경기 후퇴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 만약에 이 인플레 상황을 뭐 경기 침체가 앞으로 이런 걸 무서워서 은행권에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정말로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 좀 잠깐 쉬어갈래, 동결할래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그러지 않아도 요새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게 2월달 내내 밝혀졌는데 앞으로 다다음 달 인플레는 계속 더 문제가 되겠죠. 뒤늦게 가서 이제 그걸 잡겠다고 다시 금리 인상을 시작해도 이 신용 위축이 돼가지고 은행권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나 그런 거 보면 계속 앞으로 점점 경기 침체는 다가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물가가 미처 다 안 잡힌 상태에서 미리 준비도 안 되는데 와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거죠. 예. 누가 댓글로 물어보셨던데 유튜브에 맞습니다. 디플레이션보다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제일 안 좋은 거죠. 디플레이션은 경제도 잘 안 돌아오고 팍팍하지만 물가도 한없이 별로 이렇게 안 싼 거예요. 살만한데 다 같이 가난하게 사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말 경제가 안 돌아가고 너무 힘든데 물가는 한없이 높은 제일 안 좋은 것만 겹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했던 겁니다. 결국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이런 펀딩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 그 다음에 중소은행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 감독 강화와 대출 지원 등으로 앞으로는 무슨 일이 터져도 금융권이 지금처럼 큰 문제가 안 생기게 단단히 챙겨가면서 물론 이제 그것이 얼마나 빠른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는 계속 살살 올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거다. 이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ECB는 제가 말한 대로 바로 때려버렸죠. 그저께 ECB의 금리 인상이 정말 CS 때문에 유럽이 흔들리나 보다 했는데 바로 그냥 망설이지 않고 빅스텝 때려버렸죠. 0.5% 바로 때렸습니다. 물론 때리면서 앞으로는 몇 프로 더 올릴 건데 그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나.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CS 그쪽은 그쪽 문제고 거긴 유동성 지원해서 어떻게든 살리면 되는 일이고 우리는 물가 잡기 위해서 여기서 금리 인상을 쉬어가면 안 돼. 그것도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예고했던 대로 빅 스텝으로 가겠어고 빵 때렸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빅 스텝이니까 몰라 임마. 그럼 그때 가서 봐야지 하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연준이 문제죠. 연준 너는 어떡할래? 어쨌든 이 유럽 라가르드가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 이 사람 그 노벨 학자이자 저기 전 재무장관은 아주 잘했다 라가르드라. 내 A 플러스 준다. 자기가 뭔데 학점을 줘? 그러면서 바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럽은행 총재가 금융 안정성 문제를 구분하고 통화 정책을 구분했다 딱.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서로 다른 도구가 있다고 시장에 명확히 밝히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CS는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나 이런 걸로 잡아갈 거야. 그리고 인플레는 우리 금리 인상하고 통화 정책으로 잡아갈 거야. 둘 다 할 수 있어. 딱 뭔가를 자신 있게 보여줬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하면은 CS 무너지고 큰일 날래나 하고 망설이거나 뭐 좀 약한 소리 했으면 오히려 시장은 더 혼란에 빠졌을 거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파월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워낙에 파월은 뒤통수를 많이 치고 있고 그 뒤에 움직이는 검은 금융 배후 세력이 얼마나 또 어떤 복잡한 꿍꿍이를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켜보자는 겁니다. 예. 특히 맨 처음에도 밝혔지만 근다고 해서 그 쓰러져가는 은행들의 주식을 다 정부가 보증하고 사줄 순 없죠. 예전에 2008년도에 그랬다가 욕 엄청나게 먹었죠. 국민들이 이번엔 들고 일어납니다. 이러면 예.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에 결과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얼마나 이제 뭐 시장에 그 안심이 되고 문제가 봉합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다음 주가 재밌어졌습니다. 예. 이처럼 은행권의 신용 위축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신용 위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경기에 들어갈 유통될 돈이 빡빡하게 잘 못 들어가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경기 침체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물론 지금으로서는 뭐 실제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고 앞으로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좀 설레발의 걱정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물 시장, 옵션 시장 같은 데서는 큰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원래 그러지 않아도 큰 변동성을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나 뭐 이벤트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도 훨씬 크게 미리부터 선물 시장에서 몇 달 뒤를 예상해서 크게 움직이는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동성이나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나 요인들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저 같은 쫄보는 쳐다보지 않는 에너지 섹터 쪽에서 이번에 많은 파장이 일어났어요. 에너지 섹터는 원자재 섹터는 금년 1월부터 야 중국이 드디어 리오프닝 한대더라. 그리고 세계 경제도 이제는 저기 노랜딩 시나리오로 뭔가 금년부터는 잘 회복된다고 IMF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니까 전부 그때부터 미리부터 설레발 치면서 유가 원자재가 쫙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아이고 앞으로 경기 침체 오고 신용위기 온대 하니까 그냥 우르르 달려들어가고 후두둑 던지면서 지금은 예전 바닥을 뛰어넘어서 지하실을 또 한 번 파고 있습니다. 아유 이래서 이 에너지 원자재 섹터는 뭐 5년 10년 뒤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저는 저같이 이렇게 쫄보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이런 데는 못 넣어놓겠더라고요. 특히 유가가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유가 한번 볼까요? WTI로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저는 이거 바닥 다진다고 봤거든요. 몇 달 동안, 2달 동안, 석 달 동안. 이거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뭐 1차선, 2차선 지지선에서 더 안 떨어지고 계속 횡보하는데 밑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아래선이 제가 이 지지선 본 거 추세선 그은 거 보이시죠? 여기 빨간 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이 보조표도 타고 올라가고 그랬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바닥 다지고 뭐 앞으로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렇게 차트만 보고 앞일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도 못한 일이 터지면서 야 버려 앞으로는 경기 침체 온다 더 싸질 것 같아요 버리니까 순식간에 쭉 하고 여기 지금 지지선 빵빵빵 여기 지금 여기서 걸리고 있네요. 예.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에너지 원자재든 아니면 뭐 비철금속이든 길게 보면 결국은 오를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예상을 벗어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 연초에 이런 중국 리오프닝이나 산유국들의 감산, 그 다음에 또 미국도 작년에 전략 비축률을 어마어마하게 방출해서 지금 쌀 때 사놔야 되거든요. 충분히 싸니까 지금 좀 살 때 되지 않겠냐. 그럼 또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들을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갑자기 터지면 이 공포가 전염이 되면서 실제 아직 경기 침체가 확실히 뭐 온다 신호가 뭐 전조들만 좀 보일 뿐이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도 미리 기대에 오른 만큼 갖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조가 지금 완전히 꺾였다 나오고요. 이번 주에만 무려 13%가 떨어졌다. 지금 중국이 재개방하면은 그리고 많이 유가를 사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달, 2달 지나 보니까 야 중국이 재개방해도 그렇게 많이 세계 경제를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쟤네들도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막 허세를 떨었던 만큼 그렇게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 세계가 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침체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 지 혼자 해도 중국 물건이 그럼 팔려야지 외국에서 사람들이 사주질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보니까 제로 코로나 풀었는데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되나 봤더니 생각만큼 안 돼. 내수 시장에서도 큰 게 돼야 되는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도 제로 코로나 풀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잘 나갈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전부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되니까 큰 돈 씁니까?
안 씁니다. 그럼 맨 뭐만 돈 버나요? 짜잘하게 일상에서 쓸 수 있는데 뭐 음식점이나 뭐나 뭐 짜잘한 것들은 쓰겠죠. 근데 정말 다른 큰 돈이 들어가는 거, 비싼 핸드폰 막 바꾸나요? 비싼 가구 막 자동차 막 바꾸나요? 아니죠. 전부 허리띠 졸라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 지금 내수 소비 진작하겠다 하면서 정부에서 엄청 난리를 치지만 가만히 보면 중국에서 중국 인민들이라는 애들도 돈 쓰는 거 보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세계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가가 중국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하고 있는데 서방에서도 자꾸 경기 침체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예전만큼 많이 안 쓰니까 그것 때문에도 유가가 힘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도 우리 더 이상 증산은 안 한다 보니까 니들은 뭐 연초에 뭐 엄청 뭐 세계 경제가 날아갈 것 같이 말했는데 역시 우리가 맞았어. 금년에도 좀 힘들어. 니들 뭐 석유도 많이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증산 안 해. 계속 감산할 거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아까 이만큼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지금 뭐 많이 쌉니까? 아직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비쌉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죠? 지금 이 선이에요. 그렇죠? 이 선이 2021년 5월 25일 가격이고요. 예전이 이 가격은 아니야. 아직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우리 뭐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먹고 살기 뭐 지금 뭐 난방비나 뭐 이런 것도 뭐 조금 떨어질려나 전기세도 너무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는 할 수가 없다. 영국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비싸다. 가정용 에너지 값에 정부에서 이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원래는 따뜻해지니까 3월 말에 중단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너무 비싸서 6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런 소식도 있네요. 그런데 왜 워렌 버핏이는 이 할아버지는 또 샀을까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번 앞으로는 계속 선물이니까 유가 계속 떨어질 거야.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러면은 유가나 원자재는 한번 폭삭 떨어지게 돼 있다고 저도 예전에 얘기했었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원래는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크게 떨어질 거다 했죠. 그런데도 요 할아버지는 삽니다. 그런 거 다 모르는 거 아닐 텐데도. 이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하겠다. 이분이 좋아하는 회사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옥시덴탈이라는 그 에너지 기업이죠.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유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니까 이번에 동반 하락하면서 60달러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엄청나게 또 더 사더라 이거죠. 이런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뭔가 묻어둘 수 있는 큰 돈이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러죠. 이 할아버지가 배통이 큰 게 아니라 그만한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그만큼 많으면 뭐 그 정도 뭐 그래 장기적으로 보고 거기다 한번 묻어두지 뭐 하고 왕창 묻어놔도 다른데 또 기회가 있으면 살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죠. 부럽네요. 자, 시장은 지금 금융주 섹터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부실 부채 압박과 그로 인해 해당 금융주의 주가와 채권 가치 폭락에 경계하면서 도망치고 있지만 동시에 향후 닥칠 신용위기와 신용 위축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의 걱정까지 크게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로 인해 이거 봐라 물가가 이것 때문에도 안정될 수 있겠는데 하는 디스인플레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잘하면 연준이 이제 무서워서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연준의 피벗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참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하네요. 컨센서스가. 이게 이제 개미들 시장 표면의 움직임이고요. 제 생각에 이제는 좀 더 큰 손과 기관들 그리고 시장 전체를 드라이브하는 배후의 금융 섹터의 움직임은 저는 이제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오히려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터진 지난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당장 그때부터 전부 다들 나와서
큰일 났다. 이제 시작이다. 난리 났다. 봐라. C파의 시작이다. 킬러 C파의 뭐 대공황이다. 뭐 하면서 다들 뭐 다 난리가 났었지만 실제로는 오늘까지 보면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실제 신용위기는 아니고 중소기업들만의 그런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특별한 경우의 은행들의 문제였고 그보다 더 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요거하고는 자산에 연결된 성격이 달랐고 처음에 제가 그 예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네, 여기에서 제가 이거 은행발 검은 목요일 속지 말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지적했던 거죠. 다들 당장 큰 난리가 갈 것 같지만 당장 내일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잘 지켜보자. 오히려 그 밑에 있는 큰 흐름을 이번 신용위기 성격은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 다르다. 말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 은행은 지금 이런 복잡한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네, 다우입니다. 다우 3월 9일이 언제입니까? 이날이네요. 이날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빵 떨어졌는데 다시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그러죠? 다우는 은행주들이 금융주들이 많아갖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S&P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금융주 은행주들하고 나스닥의 주요 빅테크들하고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3월 9일부터 빵 떨어지지만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우보다는 좀 덜 떨어졌죠. 문제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금융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빅테크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 100을 보자고요. 100. 아이고 그러죠? 세상 무너진다 어쩐다 하더니 보세요. 3월 9일 시작부터 이만큼 올랐어요. 여기서 이만큼. 오히려 올랐다고요. 난리는 안 되더니. 그러죠? 이게 지금 전반적인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했던 신용위기하고는 시장이 조금 지금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물론 신용위기가 뭐 이렇게 당장 오는 건 아니라서 그래요. 앞으로 이제 저도 큰 위기가 더 오지 않을까 무척 겁내고 있고요. 그때는 변하겠죠. 하지만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예측하고 준비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차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그 사건이 터진 날부터 지금까지 일부 섹터는 상승했단 말이에요. 뭐 어디가 상승했냐? 뭐 왜 차이가 뭔데요? 니는 상승했어? 봤더니 이렇게 향후에 신용 위기가 왔을 때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그 금융주하고 섹터는 무너지면서 어떤 경기 침체가 올지는 몰라도 연준이 긴축을 완화해 주면서 그 반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곳. 즉 신용위기가 왔을 때 안전자산인 것과 그 다음에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는 피벗을 하면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 그런 데가 돈이 되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 하고 사람들은 그리들 막 몰려가서 숨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봤더니 빅테크 일단. 왜? 야, 그 연준이 금리를 피벗을 하고 지금 이게 되면은 빅테크 기술주 그동안 억눌렸는데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중소기술주는 안 됩니다. 왜? 이번에 지금 저기 중소기술주에 대해서도 아크 인베스트 같은 저기 캐시우드 할매 그런 것들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데를 상대하던 은행이 지금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그런 데는 막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리고 있는 거죠. 러셀 보면 알죠? 지금 이렇게 나스닥 100은 올랐지만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술주를
주로 모아놓은 러셀 2000 보면은 3월 9일부터 쭉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죠. 극명하게 극과 극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무리 금리가 앞으로 저기 피벗이 된다 해도 그런 허접한 중소 기술주 말고 빅테크들, 그 다음에 앞으로 신용 위기가 오게 되면 어디입니까? 금과 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또 뭐 디지털 뭐 달러다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채권 중에서도 금리 저기 침체 말고 단기간의 금리 고금리 시대에서 어디야? 고금리 시대에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특히 2년물 국채 같은 거, 요 네 가지가 보니까 지금 섹터가 빛을 발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얘네들은 선전하면서 명암이 갈리고 있다라 하는 거예요. 빅테크는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방금 전에 봤던 나스닥 100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올랐다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나요? 금하고 은 봐야죠 우리가.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자 3월 8일부터 9일부터 얘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쉽니다. 한번 좀 뭐 신용위기가 잡히네 했다가 어제 하루 진짜 이거 무섭게 올랐죠.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몇 프로 올랐을까요? 잡아볼까요? 3월 9일부터 9.55%. 이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안 집어가지고 대충 한 거 이해해 주십시오. 한 9.55% 이상 올랐네요. 그럼 은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금 얘기만 하고 은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은도? 은도 많이 올랐네. 그렇죠, 똑같이. 은은 몇 프로 올랐을까요? 3월 9일부터? 이따 잡아볼까요? 12.77%. 야, 역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은시장에서 더 퀴즈가 더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쓴 금은 시리즈를 한번 꼭 시간 내서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비밀을. 저는 금은 안 들고 있지만 은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봐야죠.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은 왜 올랐을까요? 정말로 디지털 금이라서 안전해서 올랐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들 하는데 왜죠? 작년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작년에 이제 뭐 뭔 일 생겼을 때 금이 막 오르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전혀 안 오르고 외면받았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판명 났습니다. 뭐 위기 시에는 뭐 디지털 금 안전자산 해갖고 오를 거라고 그 전에 그렇게 하더니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완전히 금은 그때 오를 때 안전자산들은 오를 때 비트코인 엄청 그때 버림받았죠. 근데 왜 지금 와서는 이렇게 오르나요? 그러면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라는 거겠죠. 다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때 여기 2만 달러 넘어가려고 하니까 내려갈 거다 했는데 지금 아니대, 문제가 좀 잘 잡힐 것 같아, 큰 위기는 아닌가 봐 하니까 오르는 게 이게 지금 뭡니까? 숏 스퀴즈가 그때 붙었다고 했죠. 전부 숏 치려다가 붙었다가 이 위로 빡 올랐다가 안 올라서 못 오르나 보다 했는데 또 올랐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2만 7천 달러예요. 거의. 그러면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 다음 목표는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 했는데 3만 달러 넘는 거예요. 3만 1천 달러. 거기가 왜냐? 요겁니다. 예전 이게 제가 요 장대 음봉의 세력을 얘가 넘게 되면 다음번 장대 음봉인 요 세력을 넘는 게 관건이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차트 좀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할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3만 달러까지 이제 넘냐가 문제겠죠, 얘가? 그럼 이렇게 올랐는데,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달러 안전자산이라서 오르는 거다 말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미 작년까지 해서 아닌 걸로 판명이 확실히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쇼커버링 같은 어떤, 혹은 여기에 지금 그 전에 위에 지붕이었던 데를 뚫고 넘나 했는데 여기서 뚫는 순간 더 붙은 거죠. 차트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51선이 200일선을 넘는 골든 크로스가 여기 한번 났고요. 그 다음에 100일선이 여기 이 밑으로 추락하나 보다 하고 하면서 오를 때 100일선도 200일선 넘는 두 번째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났습니다. 보이시죠? 이 쇼커버링에 붙은 매수량도 있겠지만 어쨌든 얼씨구나하고 쫙 붙으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번 지붕 못 넘는다 했던 25,000달러를 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하, 이거는 진짜 골든 크로스 두 번 나고 위로 올라가니까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부터는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일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왜 올랐나를 자기가 머리로 합당하게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야 지금 은행이 다 무너지려고 하는데 믿을 데가 없어서 일이 들어간 거 아니야, 안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왜죠? 그 은행이 무너지려고 했던 은행이 뭡니까? 다 암호화폐 상대하는 은행들이잖아요. 암호화폐 상대하는 은행들이 문제가 많아 무너지는데 암호화폐로 돈을 돌린다고요? 자기가 얘기하다 헛개물을 얘기죠.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은 뭡니까? 그냥 시장의 거시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좋게 지금 나오니까, 아 이번엔 좋나보다 하고 들어오면서 쇼커버링까지 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쭉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 기사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분명히 차트는 이렇게 뭐 천장을 뚫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주간에 37% 급등했대요. 아따 대단하다. 그런데도 웃긴 거는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ETF가 있는데, 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5주 연속 자금은 계속 빠지고 있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어땠냐? 37% 지난주에 한 주간 올랐다면서요. 지난주에만 유출된 자금 규모도 어마어마하대요. 이것은 주간 단위의 규모로는, 기록상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 가장 큰 규모이면서 전체 관련 상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잠깐만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일주일 동안 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여기 시장에서 사시는 분들 말고요,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해볼까 하고 뭐 여러가지 ETF 상품들,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렇게 개미들이 넣었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분명히 몇만 불 이상 간다고 여기서 막 비트코인 시장은 특히 또 왜곡이 많이 된 게 고래가 많죠. 그 몇몇의 큰 밝혀지지 않은 고래들, 아직도 그 자금 규모가 얼만큼이 어떤 그 소수 특정 개인들한테 몇 % 이상 많이 물려 있는지를 지금 못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몇의 그 고래들, 고래 주주들이 걔네들이 팔거나 걔네들이 안 팔고 버티면 시장의 왜곡은 굉장히 위아래 변동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비트코인을 보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기술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곡된 시장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뜬 거를 이 비트코인의 정말 신봉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믿고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난 돈 맡길 테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뭐 이게 오르는 것 같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ETF에서는 지금까지 5주 연속 내내 돈이 빠지고 있고, 오히려 이번 일주일에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기록적으로 돈을 더 뺐답니다. 비트코인 못 믿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움직임과 전체 비트코인을 보는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은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마음이 오를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저는 이럴 때는 이런 거는 손 안 댑니다. 이런 건 독버섯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뭔가 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독이 있어요. 독. 인생 경험으로 보면 이런 거는 먹음직스럽다 하고 한 입 베면은 베어 물면 독버섯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보내줍니다. 하늘나라 가도 내 거 아닌가 보다 하고. 물론 저 개인의 생각이고 얼마든지 틀립니다. 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컨센서스가 혼란하게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봐서 이렇게 다들 피신했던데 여기가 좋을 거다 하고 피신했던데 빅테크냐 금이냐 은이냐 비트코인이냐 채권 이념물이냐 이런 식으로 막 다 갔던 데는 나중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이 신용 위기가 만약에 심화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드러나겠죠. 아, 어디로 갔더니 여기는 진짜 안전한 데였네. 아니면 아이고 잘못 찾아왔네 주소를. 그때가 되면은 명암이 갈리겠죠. 이런 식으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는가가 나올 때가 오겠죠. 곧. 이게 누구의 머리인지 압니까? 이게 하프예요, 하프. 음악을 연주하던 오르페우스의 머리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가 좋네 아니네 이렇게 될 거네 경기 침체가 올 거네 무슨 소리 연준 피봇에선 살아날 거네 이렇게 오르페우스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줘라 하고 잡아 찢어 죽여가지고요. 옛날 신화들은 이렇게 잔인한가 몰라. 실제 그랬대요. 찢어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머리만 남게 된 거예요. 오르페우스가 시체가 강에 떠내려가는 모습이죠. 이 컨센서스가 어느 쪽으로 정해지고 어디가 정말로 자산시장에서 살아남는 데고 아니면은 잘못 들어온 데인지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밝혀지겠죠.